슬기로운 책 이야기, 슬기로운 독서 생활, 지금 시작합니다. 여러분의 슬기로운 독서 생활의 가이드, 슬기로운 독서 생활, 지금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. 번역하는 딴입니다. 저희 2020년 5월까지 나온 책들 중에서 저희 눈에 띈 책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. 어떤 분부터 먼저 해보실까요? 쭈님? 어떤 책 들고 나오셨나요? 네, 저는 그 비아토르 출판사에서 출간된 제가 지금 들고 있는데 굉장히 멋있는 표지를 우와. 가지고 있는 진짜 되게 멋있죠? 간지. 예, 그 이름도 유명한 두 분이네요. 이름이 좀 유명하신 분 두 분이 등장하시네요. 하나는 바울이라는 분, 또 한 분은 톰 라이트라는 분에서 톰 라이트가 쓴 바울 평전이라는 책을 제가 지금 들고 왔습니다. 어떻게 뭐 책에 대한 이야기 같은 거 아니면 저자 근데 할 얘기가 너무 많으시죠? 네, 너무 많은 거니까 짧게 축약시켜서 짧게 하겠습니다. 톰 라이트, 엔티 라이트라고 부르고 뭐 많이 알려진 거지만 좀 학술적인 곳은 엔티 라이트. 그리고 그냥 일반 좀 약간 대중적에 가까운 건 톰 라이트란 말을 합니다. 그래서 엔티 라이트는 니콜라스 토머스 라이트의 약자이고요. 톰 라이트는 말도 톰 아저씨, 톰 라이트입니다. 일단은 그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뭐 방송 들으신 분 대부분 다 아시겠지만은 아주 짧게 제가 그 저한테 좀 중요하게 제가 여기는 것들만 좀 말씀드릴게요. 일단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영국에서 태어나서 영국에서 활동을 하는 신약학자입니다. 이분은 옥스퍼드에서 고전학을 공부하셨고요.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옥스퍼드 내에서 위클리프홀에서 사제 훈련을 받으시고 또 로마서를 주제로 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. 그리고 잠깐 캐나다 맥길 대학이라고 있죠. 굉장히 유명한 대학인데 맥길에서 잠깐 그 교편을 잡으신 이거 빼고는 거의 다 영국에서 활동하셨던 영국의 사람입니다. 근데 이게 약간 중요해요, 생각보다. 이 사람이 잉글랜드에 굉장히 그 실제로 보게 되면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전형적인 영국 귀족이나 이쪽 약간 상류층의 느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실제로 성공에 내서도 굉장히 고위 주교 출신이기도 합니다. 그런 사람이었고 그러니까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처음에 옥스퍼드에서 로마서를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는 이후 그다음에 교편을 잡고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는데 리처드 헤이스는 그 이 사람이 톰 라이트가 쓴 주저 중에 하나인 신약 성서와 한일 백성의 뒤에 추천사에서 불트만 이후로 신약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다룰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평가를 하면서 굉장히 극찬을 하게 되는 사람입니다. 우리나라에 톰 라이트의 팬이 많기 때문에 거의 모든 책들이 번역이 되어 있고요. 어떻게 보면 야. 이제 이게 돌아온 거예요.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뭐 오랫동안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책을 썼지만은 결국 본인의 주 전공이라고 할 수 있는 바울에 대한 이야기로 돌아오게 됩니다. 그래서 이 바울 평전을 썼습니다. 이 책 같은 경우는 띠지에 있는 그 세 가지가 되게 특이한데 하나는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 종합 1위를 했어요. 이 책이. 근데 이런 경우 되게 드뭅니다. 그 기독교 책 물론 영미권이 기독교 나라긴 하지만은 기독교 작가가 정말 맞아요. 바울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베스트셀러 1위를 했다. 이건 쉬운 게 아니에요. 뭐 비슷한 가장 근래 비슷한 예는 티모시 켈러, 팀 켈러가 쓴 책 리즌포가 하신 제가 알기로는 1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그런 것 야. 빼고는 되게 특별한 경우고 뉴욕 타임즈에서 베스트셀러 그리고 영국의 기독교 서점 협회에서 선정한 올해의 책으로 될 정도로 이 책 자체는 처음에 발간된다는 소식이 있었을 때 모든 사람이 다 주목을 했어요. 왜냐하면 톰 라이트라는 사람이 워낙 유명하기도 했지만 그 사람이 쓴 바울 평전이래. 그러니까 다들 이렇게 굉장히 관심 많아서 엄청나게 높은 판매를 보여줬고 실제로 지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책입니다. 기대했던 대로인가요? 저는 기대했던 것만큼 이 책이 좋았어요.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책에 대해서 그러니까 톰 라이트 자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평가가 굉장히 갈려요. 그러니까 한때 톰 라이트에 대해서 우리 10년 전만 하더라도 톰 라이트, 그러니까 특히 개혁주의 성향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는 바울 해석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크면서 톰 라이트 견해를 굉장히 폄하하거나 아니면 굉장히 그것들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흐름은 없죠. 이제는 톰 라이트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려졌으니까. 근데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. 톰 라이트가 그러니까 톰 라이트의 서술 방식이 굉장히 독특한 게 톰 라이트가 로마서에 대한 박사학위를 썼는데 옥스퍼드나 캠브리지에서 출간된 박사학위 같은 논문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중요한 메이저 출판사에서 다 출판되게 되는데 그 로마서는 출간이 안 됐어요. 그러면 왜 안 됐을까? 어쨌든 정식적으로 해서 정말 예전에 방송에 다 했지만
톰 라이트의 스승도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예요. 조지 케어드라고 해서 전설적인 신학자인데 그 사람 밑에서 박사학위 받았는데 왜 그 박사학위 논문이 출간이 안 됐을까에 대해서 꽤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져요. 실제로 그 박사학위 논문 같은 경우는 PDF도 없어요. 그러니까 거기 영미권에서 접속할 수 있는 중요한 뭐 에토스라든지 뭐 페가수스라든지 다 있는데 접속하다 하더라도 톰 라이트 논문은 못 구하고 실제로 재본된 판만 구할 수 있는데 그러면 왜 그랬을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죠. 근데 실제로 그 책을 보신 분에 의하면은 실제로 되게 성경 공부같이 썼대요. 박사 논문인데. 그러니까 되게 특이한 거예요. 그러니까 톰 라이트의 서술 방식은 이미 박사학위 논문 쓸 때부터 지금도 톰 라이트의 박사 그 방식이 아카데믹하지 않고 너무 많은 것들을 장황하게 쓴다고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 톰 라이트의 원래 글쓰기 방식이었던 거예요. 근데 그거를 이제 영국의 분위기에서는 그걸 충분히 박사학위로서도 그런 서술 방식도 인정을 해준 거죠. 그래서 그 톰 라이트 같은 경우는 그 가지고 있는 굉장히 장황한 서술 방식 때문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아카데믹한 면을 약간 평가절하는 흐름도 사실 좀 있어요. 특히 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 일부 사람 중은 톰 라이트가 사실은 여러 면에서 아카데믹한 영역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는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 이거는 글쎄요. 이건 또 뭐 그런 견해가 있다고 뭐 볼 수 있지만은 톰 라이트 자체가 원래 그렇게 글을 썼지만은 이 옥스퍼드에서는 그의 방식 자체를 인정을 해줬고 지금도 많은 경우에서 그걸 인정했죠. 이게 물론 영미권의 차이일지도 제가 모르겠어요.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네 그런 면에서는 충분히 저는 바울 평전을 쓸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 책을 기다렸던 가장 큰 이유는 저도 바울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 바울에 대해서 생각보다 전체 그림을 그려주는 책이 무슨 책이 있어요? 물어보게 되면 거기서 답할 수 있는 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.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? 하면 누가복음 읽고 아니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 읽으세요.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그 외의 것들을 말하라고 하면은 정작 바울의 전체 사상 내에서 말할 수 있는 책은 제가 아는 몇 가지 책이 안 되는데 그중 하나 뭐 F.F. 브루스의 바울이라는 책이라든지 아니면 근데 바울 신학을 다룬 책이 굉장히 많지만은 바울 생애에 대해서 잘 그려진 책 생각보다 많지 않고 뭐 얼마 방송 중에 한번 했던 예를 들어서 브루스 롱네커랑 그 사람이 썼던 그 바울이라는 책 같은 경우인데 그런 책이 굉장히 좋은 입문서긴 하죠. 근데 평전이라고 들어가는 영역에서 하는 책은 사실 거의 없어요. 그러면서는 이 책은 평전으로서 충분히 가치가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뒤에 보면 추천사 중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중요한 책이 될 거라는 거에서 뭐 여러 사람이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 안 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평전의 영역에서는 이 책이 단연코 첫 손가락에 들어갈 만한 책이라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재밌어요. 굉장히 깨알 같아요. 그리고 이게 재밌는 게 톰 라이트 같은 경우가 중간중간에 바울의 생애를 잘 추적하시다 보면은 반드시 빈 구석이 있거든요. 예를 들어서 10년에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중간 기도 있고 보게 되면은 거기를 메꿀 수 있어야 싶어도 메꿀 수가 없어요. 왜냐면 자료가 없으니까.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뭐냐면은 톰 라이트가 고전학을 했다는 게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톰 라이트가 여기서 본인만이 가지고 있는 추주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상력을 말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 지점에서 고전학 공부한 사람이 정말 무섭구나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은 고전학을 공부했다는 건 당시에 로마 시대의 문화, 그리스 로마 신화의 중요한 문헌들을 다 알고 있다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톰 라이트는 그 중요한 문헌들이나 문화를 통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를 추적해내요. 근데 그게 굉장히 제가 봤을 때 신빙성이 높아요. 그러니까 그래서 그것들이 이 책에 있는 굉장히 깨알 같은 재미예요. 저는 저기 잃어버린 10년이라 불리는 그것들을 보면서 되게 좀 이렇게 되게 재밌는 구석들이 많았고 물론 이 책이 너무 두껍기 때문에 앞에만 읽고 또 뒤에만 읽고 끝내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. 근데 그렇게 하면은 톰 라이트 책을 읽는 재미를 다 놓치시는 거예요. 톰 라이트 책은 좀 길고 장황하더라도 그거 한번 쭉 따라가 읽어보면 이 사람이 결국 무슨 말 하려는지가 보이거든요. 그 그림이 그려지고 나서는 이 책 자체가 정말 재밌어져요. 네. 저 이게 읽었거든요. 저도. 네네. 저도 이제 바울 평전 이제 봤는데 읽었어요? 네. 다 읽지 않았고 한 앞에 정도 좀 한 어느 정도 이제 이게 근데 앞에 보면 이게 어떻게 흘러갈지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. 그 내용하고 상관없이. 근데 이게 이 책이 팔리기 전에 네. 알라딘에서 그 독자 별점이 올라왔어요. 한 개가 올라왔어요. 팔리기 전에. 예. 나오지도 실제로 않았는데. 유통되기도 전에 네. 별점 하나. 근데 그게 뭐였냐면 700페이지짜리 뇌피셜 이렇게 해서 그 별점이 올랐었어요. 그래서 이제 처음에 보고 야, 뭐 이렇게 디스를 하나. 그러니까 아마 그 사람은 원서를 받겠죠. 그러니까 그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아는 사람일 테니까. 그래가지고 야, 그런데 아직 책도 안 나왔는데 이렇게 초를 치나. 그래가지고 이 책이 지금도 별점이 낮아요. 뒤에 사람이 별점을 5개를 줬는데 앞에 한 개 때문에 평점이 6점인가밖에 안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네. 근데 제가 이제 읽어보면서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썼는지 알겠더라고요. 그러니까 뇌피셜이라는 말을 쓸 만큼 그
톰라이트의 추정이 많이 들어가요.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까 말씀하셨던 바울의 회신 관련된 거 얘기할 때도 바울은 그 당시에 에스겔서의 어느 구절을 떠올리면서 이런 거를 했을 거라고 추측하기에 부족함이 없다. 이런 형태의 문장들이 굉장히 곳곳에 많이 있는 거예요. 그러니까 근데 그게 왜냐하면 이 평전이라는 장르로 생각해 보면 평전이라는 게 어떤 한 인물에 대해서 그 인물을 복원하는 건데 이 바울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1세기 동시대 사람인데 그렇죠. 자료도 너무 2000년 전에 있는 사람의 평전을 구성한다? 음.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사실 미션 임파서블인데 근데 그 이 뇌피셜에 대한 부분을 굉장히 공감하면서도 근데 저는 이제 다 읽고 나서 느꼈던 건 뭐냐면 저도 똑같이 700페이지짜리 바울 톰라이트 뇌피셜이라고 쓰는데 저는 별점을 5개를 줄 것 같아요. 그 뇌피셜의 퀄리티 그거를 어떻게 채우느냐의 그 어떤 그 사람의 내공 이게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 책 자체가 형식은 굉장히 대중적이고 그 일반 독자 대상으로 평전 읽듯이 만들어놨지만 그 안에 담긴 그 뇌피셜들은 이 톰라이트의 어떤 1급 신약학자 아까 말씀하신 고전학자로서의 학문적 모든 집대성이 다 쏟아져서 그 뇌피셜을 구성하고 있는. 와. 근데 제가 그런 부분이 좀 거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있는데 방금 에스겔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그 얘기 드릴게요. 에스겔 그 거기 보면 에스겔에 있는 환상을 얘기했을 텐데 사실 그게 정확하게 신약학에서 나오는 메르카바 논쟁이 메르카바예요. 뭐냐면은 에스겔을 보게 되면은 전차 타고 나타나는 환상신이 있거든요. 근데 그 이게 그 크리스토 스탠달이 쓴 논문을 보게 되면은 거기 보면은 다소에서 만났던 그러니까 담에서 도상에서 만났던 환상이라는 것들이 어떻게 되면은 일종의 그 이스라엘 내에 있었던 밀교 유식 중 하나인 메르카바를 숭상하는 밀교에 영향을 받아서 바울이 그거에 대해서 그 의식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담에서 도상에서 그 환상에 영향을 받았다는 그런 논문이 하나 있어요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이제 여기서 아까 말씀 1급 시각자의 모습이 나냐면은 여기서는 사실 그 각주가 다 빠져 있는데 여기서 많은 추정의 상당수는 실제로 학문적으로 논의가 됐던 것들을 톰라이트가 되게 그 가벼운 문체로 다 여기서 넣게 되는 거죠. 좀 몇 가지가 있어요. 그러니까 수투 던지게 되는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뭐 피스티스 논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한 달 정도로 처리되는 부분이 있게 되는데 사실 그 부분이 거기 다시 리처드 헤이스가 했던 그 피스티스에 대한 부분이 있게 되는데 그 피스티스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리처드 헤이스가 가지고 있었던 그 의에 대한 정의에서 논쟁이 일어나는 되게 유명한 정의 중 하나죠. 근데 그 부분이 되게 핵심적인 부분이 요약되어 있는 부분 단락이에요. 그 부분 같은 경우는. 그러니까 요 책 같은 경우는 이제 톰라이트가 이제야 제가 봤을 때 바울 평전을 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게 뭐냐면은 제가 봤을 때 톰라이트 머릿속에 이제 자기가 연구했던 거에서 그 연구 결과물들이 한 사람의 평전을 그러니까 정말 빈약한 자료지만은 그거를 하나를 만들어낼 정도로 축적된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 사람은 이거 쓴 거예요. 실제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어요. 뭐냐면은 톰라이트 같은 경우가 톰라이트가 학문적인 논문이 제대로 소개되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더 클라이막스 오브 커버넌트라는 논문이 하나 있거든요. 그 논문집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는 되게 오래 몇십 년 동안 바울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고 꽤 중요한 논문들 많이 발표를 하죠. 그 다음에 그의 주제 시리즈 중에 있다는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함을 통해서 그 두 권을 다 완성을 시켜요. 근데 그걸 끝나고 나서 그걸 다 기반해서 이 사람이 이 바울 평전을 쓴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.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이제 추정할 수밖에 없는 게 맞죠.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에 대한 원전 같은 경우도 굉장히 빈약한 자료들이에요. 실제로 보면은. 근데 바울에 대해서는 그나마 자료가 많고 빈 공간들을 일단은 제가 봤을 때 톰라이트는 최선을 다해서 그걸 재구성했다면서 저는 이 책이 되게 재미있었고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은 만약에 신약학이나 성서학에서 좀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은 저 책을 충분히 읽은 다음에 중간에 나오는 그 톰라이트의 추정된 부분들을 반박하거나 동의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한번 찾아보게 되면은 꽤 많은 것들을 말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. 저는 톰라이트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죠. 사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긴 한데 그 중간중간에 물론 이제 톰라이트가 지나치게 뭐 청교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도 사실 뒤섞어 있어요. 근데 그런 거는 좀 이렇게 눈에 거슬려요.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개인적인 편견이 들어간 것 같아서. 근데 그런 걸 제외하고 나서 당시 로마 사회에 대한 재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 저는 저 이상 재구성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구성했다 생각합니다. 이렇게 열심히 소개해 줬으니 저희가 상품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. 네. 와, 이 책은 심지어 엄청 두껍고 그렇죠.
네, 그래서 값이 꽤 나가는데. 네. 이렇게 열심히 할 걸 알고 그 비아토로 대표님께서 네. 저희에게 기꺼이 한 권을 이야. 후원해 주셨습니다. 와.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그랬듯이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걸 공유해 주시면은 쭈님이 선정하시겠습니다. 주님의 마음을 울려주세요. 저도 참여하려고요. 그 쭈님 지난번에 그 쭈님이 뽑아주셔야 돼요. 아, 예, 예, 예. 이번에 보겠습니다. 예, 예. 바람이 불어오는 곳. 네. 예전에 톰라이트가 자기 신학하는 거 설명하면서 그런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자기는 완벽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퍼즐, 그리스도교라는 퍼즐이 어떤 완벽한 그림이 있으면 우리는 그 중에 이렇게 얼기설기 퍼즐로 그거를 이렇게 재현할 뿐인데 자기가 그나마 좀 더 그 실제에 가깝게 좀 더 촘촘하게 퍼즐을 만치고 있다.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자기 신학 작업 설명한 거 있었던 것 같아요. 네. 이 바울 평전도 약간 그런 느낌 들어요. 그러니까 이게 맞아요. 완벽한 네. 바울을 재현은 맞아요. 아닌데 틈이 있겠죠 분명히. 이제 뇌피셜의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퍼즐을 맞춰서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바울의 어떤 모습을 총체적으로 구현하는. 그래서 좀 톰라이트의 기본적인 어떤 태도가 담겨 있는 것 같아요. 저는 저는 톰라이트 사실은 별로 많이 안 봤지만 그 하나님과 바울의 신실하십니까? 아 바울과 하나님의 신실합니까? 신실하시네. 그 책을 보면서 제가 그거 말고 부활에 관한 거였나? 거기 그런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의 부활을 이제 증명하면서 이제 그 역사학자들이 이제 맨날 부활 증명 불가하고 뭐 말이 많은데 거기서 딱 한마디로 거의 끝내요. 중력은 날아오르는 새를 설명하지 못한 잡아내지 못한다고. 중력의 법칙은 날아오는 새를 잡아내지 못한다. 근데 거의 그 뭐라 해야 되나 진짜 멋있잖아요. 멋있네요. 예. 그럼 부활은 날아오르는 새다. 그 중력의 법칙 위로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 저는 그 톰라이트가 되게 균형 잡힌 사람이라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, 그러니까 비평학자 분들이 많으시죠. 사실 특히 신약 성서에 대해서 많은 비평학적 관점들이 좀 있고, 또 제가 자라던 토양에서는 이제 그런 걸 수용하지 않는 정통이 있긴 한데, 톰라이트는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모두를 가운데 중점을 잘 보여준다 생각해요. 톰라이트가 사실 뭐 비평학을 모르지도 않을 것이고, 그냥 근데 그 근데 분명한 거는 그가 되게 강한 신앙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비평학적 견해들을 충분히 잘 소화하면서 이걸 통해서, 그러니까 제가 아까 주교라고 말씀드렸잖아요. 사실 톰라이트가 제가 봤을 때 학자이긴 한데 사실 주교예요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사실 목회자에 가까워요. 뭐냐면은 결국 이 사람은 바울이라는 걸 통해서, 바울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는 게 개인적인 소감이기도 해요. 너무 이게 신앙적으로 생각해서 그러는데 제 소감 중에 하나입니다. 네. 이게 아마존 베스트셀러 1위잖아요. 네. 그러면은 이거를 어쨌든 교양으로 읽는다는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교양으로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? 일단 교양을 읽을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그러니까는 처음에 이런 게 있어요. 그 톰라이트가 그의 주저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자기는 이제 신학자가 아니라 역사학자로서 이걸 접근한다는 말을 해요.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그 당시 세계를 재구성하는 거를 목표로 하는 거죠. 똑같아요. 여기서 바울 평전도 교양을 읽을 수 있다는 거는 바울이 살았던 1세기의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서양 문화의 근간이 됐던 그 세계를 되게 잘 복원해낸다는 거. 거기에 대해서 서양 특히 서구 사회는 자기들의 문화의 출발점이 어디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잘 알 수 있는데 그러면서 되게 좋은 교양의 안내서기도 합니다. 그래서 권영기 교수님의 말이 맞아요. 엄청나게 박식한 여행 가이드예요. 그러니까 엄청나게 말 그대로 근데 그 방점이 엄청나게 박식한. 이게 방점이죠. 이렇게 지금까지 주님의 눈에 띈 책 바울 평전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.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또 감상평 남겨주시면 한 분 선정해서 책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. 많은
감상평 댓글 부탁드립니다. 유튜브 파티 팟빵 댓글 활용하셔서 질문이나 댓글 남겨주시고요. 현재 슬기로운 독서 생활은 유튜브 팟빵 파티 아이튠스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. 각자 고유한 독서길 찾아가시는데 저희와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작은 길잡이가 되어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